외환보육은 이게 이제 한 나라의 그 라스트 리조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다. 그래서 이제 외환보육을 또 너무 많이 쌓으면 되게 비난합니다. 외환보유가 필요해서 쌓는 부분도 있지만 외환보유를 쌓다 보면 그 환율 절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그런 결과가 또 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외환보유는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보존하거나 또 외환시장 개입 등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이다. 결국은 위기시에 쓸 수 있는 또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외자가 들어올 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그래서 적정 보유액이 얼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논쟁들이 많은데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IMF에서 제시한 경상 수입의 3개월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지금 총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홍성욱, 대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 얼마나 상당히 많아? 정민영, 얼마나 될 것 같아? 고개 숙인다고 그래서 안 부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1조 클럽에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조 클럽이면 수출 수입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얼마야 그럼? 이거는 5천억이죠. 5천억에 5천억 1년분이니까 그 3개월분이 얼마나? 라프리 5천억이 12개월이야. 4분의 1이 얼마야? 5천억이 4분의 1. 한 1250억 불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옛날에 IMF가 고전적으로 주장한 건데 우리 지금 약 3,700억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자본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주로 경상거래, 무역거래가 이제 주를 이룰 때 하는 얘기고 그 이후에 자본자유화되고 수시로 돈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3월에 그 G20 산하 FSF 권고에 의하면 단기 외채가 많은 나라는 보유고를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 부분의 단기 외채가 많은 나라가 많은 외환 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 부분이 취약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유고를 더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적정 보유고 개념으로서 총 대외 지불 부담률 External Debt Coverage Ratio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단기 대외 지급 능력을 다 감안해서 적정 보유를 계산해야 된다. 월 수입액 3개월분 여기에다가 중장기 외채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분. 1년 동안에 중장기 외채 갚을 건 다 보유고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기 1년 미만 단기 외채 회전 사용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 IMF 한참 사태가 진행될 때 우리 단기 외채 회전 사용률이 얼마나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의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80%는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포트폴리오 자금도 있어.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일정 부분 유출된다는 가정하에 보유고를 산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글로벌 위기 이후에 특히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글로벌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과도한 외환 보유 축적에 관해서 누굴 비난했어요? 중국을 비난한 거지. 그리고 위안화 절상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보유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해서 했고 중국이나 독일 등 또 일부 신흥국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시가 될 수 있느냐. 나라마다 다 사정이 따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오히려 대외 안전망, 세이프티넷 구축 차원에서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를 확충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비상금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투기적으로 갖다가 주식 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여유자금, 그걸 좀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보유 외환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이런 이제 운영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외환보유고는 일차적으로 그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익성 확보는 그 차선이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포함한 국부 채권, 국부 그 펀드 이런 외화자산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 확보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건전성 확보기 위해서 적정 유동성이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 제대로 수립돼 가지고 운영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기준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되게 주요한 그 이 기업도 그렇고 금융회사들의 투자 전략을 할 때 이런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다 참고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외환보유고에 관련해서 이걸 너무 비공개적으로 쉬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알려가지고 이 견제와 감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그 신비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관련해서 대외 취약성 지표 같은 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기외채가 얼마인데 그 중에 외환보유고 얼마냐. 그리고 외환보유고 대비 전체 수입액은 얼마고 총 유동성과 외환보유고 비율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우리 외환보유고가 적정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채 현황을 보면 이 표로 우리가 이게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97년 그 IMF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채무 전체가 1,600억 불. 그러니까 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그리고 단기 외채, 장기 외채가 많이 늘었죠. 특히 단기 외채는 줄었는데 이때 벌써 97년 중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리볼빙이 안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이게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외 채무, 대외 채권을 가지고 빼면 순 대외 채권이 되는데 순 대외 자산 이것이 97년도에 마이너스 637억 불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IMF를 맞아가지고 단기 외채 많이 회수당하고 그래가지고 IMF 들어와서 이제 98년도 우리가 조기에 그 유동성,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외 채무가 줄어들죠. 그리고 이때 이제 수출도 많이 되고 해외로 부실 기업도 많이 정리해서 팔고 공장도 뜯어서 팔고 금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98년에 마이너스 305억 불, 99년에는 상황이 더 좋아지죠. 외채 더 줄어들고 자산 더 늘어나고 해서 거의 대외 채무와 대외 자산이 비슷한 수준이 가고 99년을 계기로 해서 2000년에 이제 우리가 순채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순채권국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채무국이었지. 이렇게 혹독한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순채권국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 채무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대외 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환보유고예요. 여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급속도로 증가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내준 그 자료에 보면 한국의 IMF 사태 우리가 이때 그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을 이제 기점으로 우리가 순채권국이 돼가지고 순채권이 쭉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외채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채권이 더 빨리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2005년에 순 대외 채권이 1,500억 불. 여기다 2006년에 이때 가서 이제 2006, 7, 8년에 대외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요. 그 이유를 이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외 채무가 너무 빨리 채권보다 늘어나서 순 대외 채권이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대외 이 채무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대외 채권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뭐 한미 통화 수합을 해서 빌려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 외채가 이제 일시 감소했지만 다시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 외채가 이제 감소했고 이 사이에서 은행들이 또 이 단기 외채를 많이 회수당한 거죠. 단기 외채를 회수당했지만 그때 한국은행이 한 240억 불 정도 외환보유고 지원하고 한미 수합 통해서 100억 불 이상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순채권은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08년 그 9월까지 단기 외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게 단기 외채 비중이 비중으로 보면 2005년 말에 약 41%에서 52%, 38%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시 단기 외채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고생을 한 거죠. 여기서. 그리고 2007년에는 외국인 대신 채권 투자가 늘어나가지고 원래 우리 외국인 그 증권 투자는 주로 주식이 주가 되었는데 채권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저금리 시대에 들어가 있고 한국 금리가 아직도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채권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채 수준은 이제 현재는 대외 채권이 6,018억 불, 외채가 4,161억 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순 대외 채권이 크게 늘었어요. 작년 말에 1,000억 불의 이제 순 대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4,000억 불 중에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얼마? 3,400, 500불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이게. 그리고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비교적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신흥국 비해서 아직 우리 높아요. 우리가 총외채 GDP 대비 총외채가 지난해 말 32%인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 이런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고 터키는 아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데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보다 우리가 낫지 않다. 그리고 특히 2006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채권 투자 이것이 앞으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사실은 일시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20%, 30% 주가가 빠지면 못 빠져나갑니다. 대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언제 올라갈게.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국채 같은 것은 이제 언제라도 이 한국의 국채 또는 통한채 이런 거는 또 공공기관채는 언제라도 시장에 내놓으면 팔려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던지면 누군가 그걸 사게 돼 있고 안 사게 되면 금리가 튀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금리가 튀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갈 때는 한국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한국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에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대거에 저기 채권을 던지고 나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금리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채권 자금이 더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대외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가 IMF 사태 때 97년에 그랬고 2008년에 역시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리볼빙이 안 돼가지고 그때 외환보유고를 다시
2007년도 IMF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은행의 단기 외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푼 거예요. 두 번 아찔한 그런 상황을 또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기획재정부의 이런 대부분 국제금융 라인에 있는 그 간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조심과 경계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단기 외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도 적절하게 확충하고, 외화가 들락거리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아주 데일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우리의 어떤 강점을 해외 투자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뭐 한국 경제 설명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국가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채권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약 7% 전체 우리 채권의 한 7%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채나 통환채 아주 그 등급이 높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이게 지난번에 2010년도 일시적으로 외환 부분에서 이제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한 포지션 제도, 또 외국인 채권에 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또 외환 건전성 부담금 이런 조치들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한국의 그 외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외환보유고는 현재 약 3,600억 불로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위기 시 우리가 통화수합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 2008년도 2009년 초에는 미국과 100억 불 통화수합을 해서 이제 긴급하게 썼는데, 그건 다 이제 종료가 됐고, 현재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통화수합을 체결해 가지고 또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있죠.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까지 외환보유액이 약 1,600억 달러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다 여기서 글로벌 위기 때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로는 약 세계 7위죠. 3,600억 불. 중국이 약 4조 불 가까이 지금 쌓고 있어요. 3조 8,800억.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미국 국채나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할 때 뭐 기분 나쁘면 미국 국채를 다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팔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지난 위기 시에 이제 각국이 다 보유고가 감소했어요. 일본이 270억 불, 러시아는 1,700억 불 정도, 대만, 인도, 한국도 전체적으로 한 600억 불이 감소했습니다. 위기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자본의 그 변동성과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에 가서 자금 관리를 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정을 갖고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 유동성이 항상 어느 정도 비축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또 은퇴 이후에 은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지금 의존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개인들한테도 큰 부담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서도 큰 부담이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본자유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좀 비축해서 전략해서 쌓아두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마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늦게 출범해가지고 상당히 취약해요.
앞으로 이제 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때 처음에 국민연금 생겨서 맥시멈 다 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면 한 120, 130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거 맥시멈 당연히 다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연금 맥시멈 다 들어야 되고, 그래도 퇴직연금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못 나올 거예요. 한 5, 60만 나온다. 그래도 200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200 가지고 나는 은퇴 후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 몇 살에 은퇴하게 될지 확실히 모르고, 또 은퇴할 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 개인연금을 들 필요가 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자산, 우리도 이제 국가의 최후의 준비 자산이다. 라스트 리조트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도 한 3,600~700억 불 되니까 일부는 좀 수익성 자산으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 전문기관, 메릴린치 망했지만 이제 그런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데 위탁해서 일부 운영하기도 하고, 한국투자공사 등이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운영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통화도 다변화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달러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이제 유로, 또 엔, 파운드, 뭐 호주 달러 이런 것으로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관리합니다. 정부의 그 가지고 있는 별도의 주머니가 있어요. 외평채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외환인데, 뭐 지금 전체 중에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국은행이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외화자산 운용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여러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투자공사가 약 720억 달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적정 보유고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 약 2.8배, 그리고 경상 지급액 약 6개월분을 가지고 있다. 예,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최희진 한번 읽어봐요. 자본 자유화는 자본 잉여국과 부족국 간 재원 이동을 촉진, 수출국에는 투자 소득을, 수입국에는 경제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세계 경제 발전과 훌륭 증진에 기여. 급속하고 부적절한 자본 자유화와 과도한 해외 차익은 유동성 증가와 자산 거품을 유발, 단기 외채의 일시적 유출 시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 외환위기가 과도한 해외 차익, 대외 채무 관리 소홀, 금융 건전성 감독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순차적이고 질서 있는 자본 자유화가 바람직. 자본 자유화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 역량 제고와 병행하여 단기성 자금보다는 중장기 자금을, 채무성 자금보다는 외국인 투자 등 비채무성 자금 도입을 우선 추진.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 공공, 민간 부문의 상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각 부문이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외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 과도한 외채로 인한 외환 위기 발생 또는 급격한 자본 유출으로 금융 외환 시장 불안 우려 시 1차적으로 거시 경제 정책으로 대응. 불충분할 경우에는 자본 통제 조치도 정당화.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 또는 외환 건전성 규제를 우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 거래 유인, 선물한 시장 수급 불균형 등 근본적 자본 유입 원인 해소 노력 필요. 필요시 외환 시장 개입, 외환 건전성 규제 등과 함께 실시하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 경상수지가
단기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거시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적정 규모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여 외화 유동성 문제 상시 대비 필요. 예. 문희관 읽어봐. 대외 채무, 국내 채권 시장 개발과 확충을 통해 해외 차입보다는 국내 장기 차입을 도모. 해외 차입은 외채보다 외국인 직접 투자, 외채는 단기보다 장기 중심으로 차입하고 은행 차관보다 채권 시장을 통한 차입 구성. 차입 비용 최소화보다 유동성 위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국제채 발행 시 집단 행동 조항을 포함 채무 제조 조정에 대비. 국가 채무, 은행 채무, 민간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립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외채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외환 보유고, 외화 자산 운용 목표는 각국의 경제 정책, 환율 제도, 외화 부채 구조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적정 유동성 확보와 기능. 대외 개방도가 높고 단기 외채가 많은 경우 보유고를 여유 있게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 보유고는 수익성보다 유동성과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 구성 다양한 노력 필요. 대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시 경제 정책을 견실하게 운용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 주요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과 위기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통화 사업 등 확대 노력. 예. 이상이 우리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한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